요청하신 대로 2026년 8월 13일 기준 날짜를 반영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맥에 맞지 않는 오탈자 및 비문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등의 불필요한 음성 표기 포함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습니다. 원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어조, 글자, 수와 문단, 구성 등 원래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16년 8월 13일. 여러분, 오늘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넘기지 마시고 30초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담백하게 먹고 잠도 제 시간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셔서 마치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밤에 잠을 푹 못 자고 꼭 1시나 2시쯤 되면 눈이 떠져서 한 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죠. 또 지난 몇 년 동안 본인도 자녀들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집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라도 있는 것처럼 돈이 모이지 않고 조금 멀었다 싶으면 이상하게 다 나가버리는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제 말 한마디는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서둘러 점을 보러 갈 필요도 없고 무슨 보약부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고개를 숙여서 매일 누워 자는 침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침대 머리맡과 침대 밑을 보시고 거기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 놓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침실은 집안의 기운이 모이고 머무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사람은 평생의 거의 절반을 침대 위에서 보냅니다. 침대 주변의 물건을 잘못 두면 매일 오염된 기운 속에서 잠을 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예민해지며 재물운까지 막히게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10가정 중 7, 8가정은 반드시 하고 있을 정도로 흔한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 플랫폼에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리 사이에도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실 생각이 있고 집안의 기운과 운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면 늘 좋은 일을 하고 늘 돈도 새는 그 손으로 화면에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이 행동을 복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는 것은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운이 이 영상과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댓글에 온 가족 평안 이 4글자만 남겨주세요.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이 4글자면 충분합니다.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진심이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오늘 밤 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조용히 축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제 복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가장 쉽게 지나치지만 가장 해로운 첫 번째 물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침대 밑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나요? 더럽다고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지난 계절에 치워둔 오래된 이불들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나요? 배우자가 다 해져버렸는데도 버리지 못한 낡은 천신발은 없나요? 1년 동안 모아두었다가 폐지로 팔려고 한 택배 상자들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아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오래된 장난감이나 누렇게 변한 책과 신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넣어 만져보세요.
그곳의 온도가 어떤가요? 서늘하고 축축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설명하기 힘든 곰팡내도 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겁니다. 먼저 옛사람들이 남긴 지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침대 밑을 숨은 재물 창고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집안의 돈과 재물을 모아두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물 창고는 비어 있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 돼야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낡은 물건과 해진 신발, 상자들로 가득 채워두면 집안의 금고를 쓰레기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해진 신발은 더욱 좋지 않다고 봅니다. 신발은 옛날부터 좋지 않은 기운과 연결된다고 여겨졌고, 망가진 신발은 그런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숨은 재물 창고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손과도 연결된다고 보는 점입니다. 침대 밑을 꽉 막아두면 후손들의 재물길까지 눌러버리는 셈입니다. 왜 자녀들이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이 꼬이는 걸까요? 왜 늘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할까요? 왜 자꾸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집 침대 밑은 얼마나 오랫동안 막혀 있었는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든 집에는 습기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습한 날씨가 있고 북쪽에는 겨울철 난방이 있습니다.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침대 밑은 거의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낡은 옷과 이불, 종이 상자들은 곰팡이와 집먼지 진드기에게 최고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 침대 밑 공간을 거쳐온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와 진드기의 사체, 배설물이 그렇게 조금씩 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이유 없이 기침이 계속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밤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하다고 하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폐렴이나 기관지염은 아니라는데 마른 기침만 계속 나오고 목이 간질간질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계속 가렵고 긁으면 빨갛게 올라오는데 알레르기인 줄 알고 친구를 바꿔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침대 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환경역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이지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오신 차이 여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이미 은퇴해서 편안하게 지낼 나이였지만 3년 동안 단 하루도 푹 잠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일시에서 이 시만 되면 정확히 눈이 떠지고 입이 바짝 마르며 가슴이 두근거려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새운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마치 소미를 걷는 것처럼 힘이 없고 머리도 맑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상황도 이상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손해를 받고 아들은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가 반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진단해 보았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곰팡내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침대 밑에 무엇을 두셨냐고 묻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직접 한번 열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애쓴 끝에
침대 밑에서 커다란 비닐봉지 여러 개를 끌어냈습니다. 열어보니 온통 그녀의 딸이 어릴 때 입던 낡은 옷과 신발뿐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검게 변하고 누렇게 발해 있었고 코를 찌르는 조명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녀는 이 물건들을 무려 20년 동안 보관해 왔고 아이의 추억이라 참아버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님,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건 추억이지만 이런 물건들은 이미 독한 공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침대 밑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빗자루로 3번이나 쓸고 따뜻한 소금물로 침대판과 바닥을 2번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은 정말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그리고 석 달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분식가게, 점포가 원래 적자를 보고 양도하려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매수자가 나타나 시세보다 2알이나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딸도 부서를 옮겼는데 새 상사에게 크게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든 풍수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침대 밑을 비운 뒤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편하게 잠들고 집안의 재물운이 더 순조롭게 흐르길 바란다면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 아래에 있는 물건 중 침대 자체가 아닌 것은 모두 꺼내 정리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기부할 것은 기부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대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십시오. 굵은 소금이면 가장 좋고 없으면 집에 있는 식용소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침대판과 그 아래 바닥을 정성껏 3번 닦으십시오. 민간에서는 이것을 나쁜 기운을 없애는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 더 눈에 띄지 않지만 훨씬 더 흔합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도 있다면 오늘 밤 치워두시길 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침대 옆 협탁이나 베개 옆을 한번 보십시오. 휴대전화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충전기가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전자제품이 연결된 멀티탭은 없습니까? 심지어 포트가 달린 취침등은 없습니까? 또 침대 머리맡벽에는 충전선이나 데이터 케이블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할까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중장년층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고 침대에 누워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읽고 오랜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서 충전하고 충전선은 베개 옆에 두곤 합니다. 이 습관은 거의 모든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여러분의 수명과 건강, 심지어 가정의 화목까지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 풍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침대 머리맡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한 사람의 정신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과 정신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운을 말합니다. 이 자리는 절대적으로 조용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맡에 전자기기나 멀티탭 전선을 두면 풍수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화의 기운과 뱀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전선은 구불구불 뱀처럼 생겼고 멀티탭과 충전기는 전기가 통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화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기운이 합쳐지면 사람의 정신을 직접 흔들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매일 밤 누군가가 머리에 작은 불을 켜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신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잠을 깊이 잘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것들은 집안의 화목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많은 부부가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게 될까요? 왜 별것 아닌 일로 그릇을 집어던지고 언성을 높일까요? 왜 자녀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몇 마디도 나누기 전에 말대꾸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릴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의 머리맡에도 충전기와 전선이 가득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화기가 강해지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성격이 예민해지면 집안의 화목은 흩어집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재물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꼭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풍수를 믿지 않는 분은 있을 수 있어도 과학을 믿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충전기와 멀티탭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강도는 크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머리에서 30cm도 안 되는 곳에 두고 7시간에서 8시간씩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이 미약한 전자기장이 뇌 속의 중요한 기관인 송과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송과선은 무엇을 할까요? 바로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졸음을 유도하고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물질입니다. 밤에 누워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 3, 4시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송과선이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잠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머리맡 충전기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 방금 하려던 말을 금세 잊어버린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 역시 뇌가 오랫동안 깊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충전기가 휴대전화를 충전할 때 특히 고속 충전 중에는 약간의 열이 발생합니다. 열은 크지 않지만 바로 베개 옆에 있습니다. 결국 밤새 작은 열원 옆에서 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 옆에 계속 열원이 있으면 기혈이 위로 몰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이나 편두통, 눈충혈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오랜 친구 장 씨 이야기입니다. 장 씨는 올해 60살이고 퇴직 전에는 기관의 간부였습니다. 원래 건강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성격이 몹시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아내와 다투었고 수면의 질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매일 밤 안정제 2알을 먹어야 겨우 4-5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먼저 침실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침대 머리맡 콘센트에 길이 3m짜리 멀티탭이 꽂혀 있었는데 그 멀티탭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스마트워치 충전 거치대 그리고 LED 작은 취침등 선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엉켜 있었고 어떤 것은 베개 아래까지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 씨에게 오늘 밤 자기 전에 이것들을 전부 뽑고 멀티탭은 침대에서 최소 2m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휴대전화는 거실에서 충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면 잦은 꿈, 밤중에 깨는 증상, 예민한 성격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충전기와 멀티탭, 취침 등을 침대 머리맡에서 치우고 잠자는 곳에서 최소 2m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가장 전통적인 태엽식 알람 시계나 일반 아날로그 시계를 하나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사흘 뒤에 수면 상태가 좋아졌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침대 밑에 쇠붙이와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침대 밑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쓰지 않는 낡은 가위가 있지는 않은지, 녹슨 식칼이나 과도는 없는지, 망치와 스패너,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공구함은 없는지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평소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충 침대 밑에 밀어넣었고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습관이 가정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침대 밑에 칼이나 쇠붙이를 숨겨두는 것을 암전살, 안전살이라고 합니다. 암전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화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이지 않는 화살 위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운이 순조로울 수 있을까요? 쇠붙이는 오행에서 금진에 속하며 날카롭고 살기를 상징합니다. 침대 밑에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보이지 않는 살기와 거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위에서 잠을 자면 그런 기운이 서서히 몸과 감정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격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50대, 60대가 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오히려 매일 다투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 침대 밑을 한번 보십시오. 열에 9은 쇠붙이가 숨어 있습니다. 또 어떤 노인들은 자녀들이 점점 집에 오기 싫어하고 와서도 굳은 표정으로 몇 마디만 하면 다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침대 밑에 있는 낡은 가위가 가족의 화목을 조금씩 잘라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금속의 냉혹한 기운은 뼈와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 많은 중장년층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며 손가락 관절이 변형될까요? 물론 퇴행성 변화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오랫동안 금속 물건 위에서 잠을 자며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뼈를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속을 자주 다루는 노동자들을 보십시오. 대체로 관절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늘 사이가 좋아서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두 사람은 마치 원수처럼 변해 사흘에 한 번씩 작은 다툼을 하고 닷새에 한 번씩 큰 싸움을 했으며 집안의 그릇까지 여러 번 깨뜨렸습니다. 원래 함께 살던 아들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살게 되었고 설날에도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왔는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진정하시라고 하고 집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자마자 쪼그려 앉아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녹슨 철제 공구함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망치와 스패너, 펜치가 있었고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모를 낡은 톱도 하나 있었는데 톱날은 이미 부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 물건이 침대 밑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3년 전 집을 수리하고 남은 공구들을 남편이 공사 인부들이 떠난 뒤 무심코 침대 밑에 넣어두었고 그 뒤로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두 분이 불화했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구함을 치웠고 원래 공구함이 있던 자리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뿌린 뒤 나중에 쓸어내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이고 진진 싸진 낸진진라고 합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부인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공구함을 버린 다음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최근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부부가 계속 다투거나 자녀들이 자꾸 반항한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침대 밑을 확인해 보십시오. 녹슨 쇠붙이, 가위, 식칼, 공구함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있다면 즉시 꺼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창고에 둘 것은 창고로 옮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어떤 금속성 날붙이라도 특히 녹슬고 쓰지 않는 물건은 절대 침대 밑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침대는 수납형이라 침대 밑이 서랍인데 그 안에 넣어두어도 되나요? 제 대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대 아래 공간이라면 개방형이든 서랍형이든 원칙적으로 잡동사니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낡은 신발이나 헌옷, 새로 된 물건과 전자제품은 절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밑은 비워두고 깨끗하며 통풍이 잘 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말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한다면 깨끗하고 새 것이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침구류 정도만 밀폐된 수납함에 넣어 정리해두고 절대로 어지럽게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좋지 않은 3가지 물건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침대는 동서방향으로 놓아야 하는지 남북 방향으로 놓아야 하는지, 올해 삼재나 애군이 있는 경우 침대 머리에 물건을 두어도 되는지, 또는 자녀가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침대 위치에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상황별로 꼭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살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2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침대 머리맡은 절대로 창문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창문에 붙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잘 때 머리 뒤쪽이 바로 유리창인 상태를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베개가 허공에 뜬 상태라고 하며 의지할 기반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이유 없는 초조함을 느끼기 쉽고 허리 통증이나 신장 기운 저하도 생기기 쉽습니다. 해결 방법은 침대 위치를 옮겨 머리가 단단한 벽을 향하게 하거나 높은 헤드보드를 사용하고 창문에는 두껍고 빛이 통하지 않는 커튼을 다는 것입니다. 둘째, 침대 머리맡이 침실문을 정면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문충삽이라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문 밖의 기운이 머리로 곧장 들어와 두통이나 불면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미 그런 구조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과 침대 사이에 구슬 커튼을 달거나 머리맡에
작은 천연 호리병박 장식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에서 호리병박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며 한창 사회생활을 하는 중년층이라면 침실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대 맞은편에 거울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신 거울을 침실에 두거나 거울이 달린 옷장을 침대 맞은편에 배치하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사온살, 서운삽이라고 부릅니다. 한밤중에 잠결에 거울 속 사람 그림자를 보면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울은 복과 기운을 반사시켜 내보낸다고 여겨져 좋지 않은 인연을 불러오고 부부 사이에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잠잘 때 거울을 천으로 가려두고 아침에 일어난 뒤 다시 걷어내는 것입니다. 또 집에 학생이 있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이 있다면 책상과 침대 위에 들보가 지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들보란 천장에 튀어나온 구조물을 말합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머리 위에 들보가 있거나 침대에 누웠을 때 몸 위로 들보가 지나가면 이를 들보 압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이유 없이 압박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안해지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하면 학업을 싫어하거나 학교 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책상과 침대를 들보 아래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방이 좁아 옮길 수 없다면 천장을 만들어 들보를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에서는 들보 양쪽 끝에 작은 천연 호리병박을 하나씩 걸고 입구가 아래를 향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하는데 이는 압박을 거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애군의 영향을 받는 몇 가지 띠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음력병오년, 즉 말띠의 해입니다. 이 해에는 말띠는 본명년이 되고 쥐띠는 말띠와 충돌하는 관계, 충이며 소띠는 해를 입는 관계해, 토끼띠는 깨지는 관계파에 해당합니다. 이 네 띠에 속하는 분들은 2026년에 특히 침실 배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붉은색 물건을 절대로 두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붉은색 수면등이나 장식품, 충전 케이블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병오년 자체가 화기가 매우 강한 해인데 여기에 붉은색까지 더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키거나 구설수와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침대의 협탁 위에 깨끗한 물 한 컵을 두고 매일 갈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수화기제, 쇠후어지제라고 하며 맑은 물 한 컵으로 지나치게 강한 화기를 균형 있게 조절해 한 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가 곧 잊어버리고 1년이 지나도 문제가 그대로인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늘 밤 할 수 있는 침대를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모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좋은 날을 고르기보다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침대 밑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꺼내 정리하세요. 두 번째로 대하여 미지근한 물을 받고 굵은 소금을 크게 한 숟가락 넣으세요. 굵은 소금이 없으면 집에 있는 일반 소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잘 저은 뒤 깨끗한 걸레에
소금물을 적셔 침대판과 그 아래 바닥을 꼼꼼하게 3번 닦아주세요. 첫 번째는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소금물의 정화작용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는 마무리 작업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닦은 뒤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바닥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 침구를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에 천연 호리병박이 있다면 머리맡에 하나 걸어 두셔도 됩니다. 크기는 엄지손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병의 입구가 아래를 향하도록 걸어두면 병기와 나쁜 기운을 모두 빨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호리병박이 없다면 침대 밑에 모서리에 작은 접시를 하나씩 놓고 그 안에 굵은 소금을 담아두세요. 한 달이 지나면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굵은 소금이 탁한 기운과 습기를 흡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렸고, 왜 두면 안 되는지, 두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이해한 것은 인연이고 실천한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방금 팔로우를 눌렀던 그 손으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4글자를 남겨주세요. 만사형통이 4글자는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댓글로 남긴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오늘부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화면 너머로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로 축복의 말을 남겨주신 분들을 오늘 밤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고 오랜 친구나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세요. 가족 단체방에 공유하거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보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을 열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눈 복은 언젠가 2배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팔로우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팔로우를 해두면 앞으로 저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돈도 들지 않는 실용적인 집안 풍수와 건강 지식을 꾸준히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숙면하시고 건강하시며 자녀들의 일이 순조롭고 재물이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